네, 오늘은 중국 역사의 마지막 왕조죠. 청나라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거의 300년이나 되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떻게 쓰러져 갔는지 그 핵심적인 순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나라는 무엇보다도 만주족이 세운 정복 왕조라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한족 왕조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아시다시피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했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청나라가 중국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 역사에 남긴 그 복잡한 유선들을 좀 살펴보는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배층인 만주족하고 또 피지배층인 한족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들 간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시대적인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복왕조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또 중국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 현실 사이의 그 긴장감.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시작은 역시 16세기 후반 누르하치부터 봐야겠죠.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통합하고 1616년에 후금을 세웠다고요. 그때 만들었다는 그 팔기제.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팔계지기는요, 그게 단순히 군사 조직만은 아니었고요. 뭐랄까, 만주족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행정 단위이자 사회 단위였습니다. 이게 초기 청나라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 또 결속력의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인 홍타이지가 쿠코를 청어로 바꾸고 황제가 되면서 이제 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몽골 부족을 복속시키고 그 유명한 원나라 옥새까지 확보하면서 자신들이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될 거라는 정통성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거죠. 때마침 명나라가 내부 혼란, 그 이자성의 난 같은 걸로 막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1644년에 베이징을 점령했군요. 근데 그 정복 과정에서 보면 양주대학살 같은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만주족은 대체 어떻게 그 거대한 한족 사회를 통치하려고 했던 걸까요? 강압책이랑 회유책을 같이 썼다고요? 그 변발 강요처럼 만주족의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강압책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또 10종, 10보종이라고 해서 일부 한족의 문화나 복식 같은 것들은 또 허용해주는 그런 유연성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저항하면 가차 없었어요. 노비로 만들거나 처형했죠. 하지만 또 순응하는 한족 지식인들은 노제라고 불렀어요. 이게 폐하에 충실한 신하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독특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제한적으로나마 등용을 했습니다. 이건 만주족 지배하에서 한족의 어떤 종속적인 지위를 딱 보여주는 거면서도 동시에 통치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정복자와 통치자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게 여기서도 딱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강희, 옹정, 걸룡 3대에 걸친 강건성세, 청나라 최고의 번영기가 찾아오죠. 이게 거의 130년이나 지속되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특히 강희제, 이 시기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나요? 네, 강희제는 일단 삼번의 난 같은 내부 반란을 평정했고요. 타이완의 정시왕국도 복속시켜서 내부 안정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확정지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영토를 넓히고 안정시킨 것만이 아니라 만주족 통치자로서 유교적인 군주상을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 엘리트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죠. 이게 정복광조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를 일시적으로나마 잘 봉합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옹정제 때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재정개혁도 시도했지만 반대로 문자옥 같은 사상 탄압도 있었다고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던 시기군요. 그렇습니다. 옹정제는 아주 강력한 황제권을 추구했는데 그게 필연적으로 사상통제 강화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권룡제 때 이때는 신장, 티베트까지 복속시키면서 청나라 영토가 역사상 최대로 넓어졌습니다. 또 사고전서 편찬 같은 대규모 문화사업으로 국력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말기에는 화신 같은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가 정말 극심했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8세기에 1억에서 3억까지 늘었으니까요. 이 사회적 압력이 엄청났겠죠. 한족의 만주이주를 제한하는 정책도 있었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결국 그 화려했던 강건성세도 내부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군요. 18세기 말에 백년교도의 난부터 시작해서 내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정타는 역시 서구 열강의 등장이었을까요? 네.
아편으로 인한 서구열강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아편 전쟁을 대패하게 되면서 영토까지 잃게 되는 정말 뼈아픈 결과를 마주했죠. 이게 단순히 군사적으로 졌다는 걸 넘어서서 그동안 중국이 유지해왔던 중화질서라는 전통적인 세계관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냥 산산조각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천국의 난 1850년, 1864년. 이게 고이 14년이나 지속됐고 희생자가 2천만 명 이상이라니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국력이 완전히 소진됐겠어요? 맞습니다. 태평천국은 사실 만조족 지배에 대한 한족의 불만이 터져나온 그런 성격도 강했죠. 그 이후를 동치중흥이니 양무운동이니 하면서 개혁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자. 중체서용이라고 하죠. 중국의 정신은 지키되 서양 기술은 쓰자. 이런 거였는데 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체제 개혁 없이는 역시 한계가 명확했어요. 그 한계가 결국 청일전쟁 패배로 그냥 확 드러나 버렸군요. 타이완까지 넘겨주게 되고 그 뒤에 무술변법 같은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은 서태후 같은 보수파한테 막혀서 좌절되고 의화단 운동은 오히려 외세 개입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요.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는 느낌인데요. 네,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청말 신정마저도 결국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고요. 결국 1911년에 신해혁명이 터지면서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실권을 잡은 위안스카이의 압력 속에서 1912년 2월 12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역사의 뒤암길로 사라지게 되죠. 만주족의 강력한 힘으로 시작해서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대제국이었는데 결국 내부의 문제와 또 거센 외부의 도전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막을 내렸군요.